여러분은 배우자의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밤들,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들, 비아냥거리며 약점을 찌르고 내 말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던 순간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혼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 맞서 싸우거나 침묵하며 삼키거나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계가 나아졌던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당한 마음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점점 냉담한 관계로 변할 뿐입니다. 오늘 그 모든 악순환을 끊는 단 하나의 강력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를 멈추게 하고 갈등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결혼 생활에서 반복되는 갈등, 특히 시댁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민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눈덩이처럼 커지죠.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얼마 전 영희 씨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영희 씨는 주말에 예정된 시댁 방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도 아프고 영희 씨도 몸살 기운에 몹시 지쳐있던 날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 시댁에 못 갈 것 같아. 이번에는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될까? 그런데 남편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맨날 핑계만 대지 마.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왜 이렇게 시댁 가는 걸 꺼려해? 영희 씨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핑계.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게 핑계야? 화가 치밀어 올라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싶었지만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남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답답함을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 한마디에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도 요즘 너무 예민했나 봐.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싸울 게 아니라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왜 이런 질문이 효과적일까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질문 하나로 대화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라는 질문은 싸움을 멈추고 감정을 뛰어넘어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프레임 전환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플라톤도 말했죠.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부부 사이의 대화는 이기려는 싸움이 아닌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와의 갈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받는 싸움으로 끝난 적은 없으신가요? 다음번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한마디는 갈등을 대화로 바꾸고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목적은 서로를 이기거나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질문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비난을
비난으로 받지 마세요. 민수 씨는 늦은 시간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아기를 재우고 나온 아내가 쏘아붙였습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회식을 뭐하러 따라다녀. 일찍 와서 아기 좀 보지. 피곤했던 하루. 민수 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 그럼 내가 나가서 돈 벌어. 제가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놀고 있는 주제. 거실에는 싸늘한 공기만 남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배우자와의 대화가 비난으로 시작되어 결국 서로 상처만 남긴 적이요. 그 순간에 대화는 끝났지만 그 말들은 마음속 깊이 남아 결국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심리학자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의 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민수 씨처럼 바로 화를 내며 맞받아쳐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하며 속으로만 삼켜야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질 뿐입니다. 아내가 했던 쥐꼬리 같은 월급이란 말, 표면적으로는 비난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나온 불만, 스트레스 혹은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너는 너의 선택을 하면 된다. 상대의 말이 공격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갈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에 비난으로 응수하며 문제를 더 키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민수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정말 힘들었나 봐. 그런데 그런 말은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우리 서로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어.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당신이 힘든 만큼 나도 힘들어. 우리 서로를 조금만 더 존중하자. 이런 말은 단순히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여지를 주는 말. 상대방의 무시에 더 큰 무시로 대응한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상대도 아프지 않으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비난을 비난으로 받지 않는 태도,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죠.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배우자가 비난의 말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찾아내고
그 순간을 이해와 존중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를 인정만 해도 무시는 싹 사라집니다.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는 관계를 단단히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배우자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들이 아는 것, 하는 것, 심지어 잘못된 판단조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인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들은 민영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민영 씨의 남편은 최근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이번에 A기업 주가가 오를 것 같아. 이제 큰 돈을 벌 기회야. 하지만 민영 씨는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건 뉴스에서 다 나왔잖아. 너만 아는 정보도 아니고 그걸로 큰 돈 벌겠다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민영 씨는 남편이 왜 기분이 상했는지 그땐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없으신가요? 가족이 무엇인가에 열정을 갖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건 틀렸어 혹은 그건 별로야 라고 부정했던 적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고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생각이나 시도, 심지어 실수까지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우자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열정을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민영 씨가 그날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 그런 생각했구나. A기업 주식이 왜 오를 것 같아? 나도 좀 배워볼 수 있을까? 남편은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을 겁니다. 결혼은 매일 서로를 새롭게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인정을 통해 상대의 마음에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작은 한마디로 인정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존중이 사라졌을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중이 사라지기 쉽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수진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진 씨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집안일로 바쁘게 보낸 뒤 늦은 저녁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애들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어. 청소에 식사 준비에 숙제까지 하루가 너무 모자라더라.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 어쩌겠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순간 수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은 마치 내가 힘든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들리는 듯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무심히 넘기거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가볍게 치부했던 적이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서로의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감정과 고통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박혀 관계의 균열을 키우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지 못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면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이요. 존중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진 씨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정말 고생했네. 당신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내일은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 한마디가 수진 씨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었을까요?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철학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단순히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작은 표현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존중을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며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겠네. 당신 덕분에 아이들이 참 잘 자라는 것 같아 고마워. 이런 작은 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배우자를 존중하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행복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5번째, 감정어휘를 많이 키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혹시 이런 단어들만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짜증나, 화나, 답답해. 이 단어들만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감정을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우리의 진짜 감정을 오해하거나 심지어 우리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정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요? 바로 감정을 세분화하고 정확히 표현하는 감정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이름 붙이는 것은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이다.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짜증나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기분이 조금 불편해.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그런 것 같아.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감정을 세분화하면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단순한 불만에서 벗어나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로 전환되는 거지요. 이제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정 어휘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단순히 불만을 넘어서 여러분의 진심을 더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조금 섭섭해, 뭔가 외로운 기분이 들어. 내가 오늘 많이 혼란스러웠어. 지금 기분이 약간 상했어. 조금 서운했지만 왜 그런지 알고 싶어. 어떠신가요? 이런 말을 사용하면은 상대방은 비난받는 느낌을 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나라는 말은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조금 서운해라고 말하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문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을 세분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감정을 세분화하여 표현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더 쉬워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안했어 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갈등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감정 어휘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를 넘어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대신 더 섬세한 감정 어휘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배우자와의 대화를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감정을 더 정확히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감정 어휘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추천 도서를 확인해 보세요. 감정 표현의 힘을 활용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새로운 활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절대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더라도 스스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세월을 기회로 삼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은 작은 노력과 끊임없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배움과 깨달음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거절해야 할 때 이 한마디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거절법,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데 거절하려니 상처받을까 걱정되고 내 마음도 불편하고 결국 마지못해 네라고 말하게 되는 난감한 순간들,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부탁을 억지로 수락하지 않아도 상대도 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6가지 방법 중 하나만 실천해도 훨씬 편하게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이런 부탁은 하지 말아줘. 60대 후반 영희 씨는 며칠 전 아들로부터 또다시 돈을 부탁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영희 씨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몇 번이고 도와줬지만 이제는 본인도 여유가 없고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나 싶은 고민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걸 알기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도와줄 수 없구나. 앞으로도 이런 부탁은 하지 말거라.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영희 씨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고 영희 씨도 마음의 짐을 덜고 경제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자식에게 했던 한마디, 앞으로 이런 부탁은 하지 말아줘는 그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는 심리적으로 굉장한 파급 효과를 줍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순간 자식에게 부모가 끝없는 ATM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을 보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생활비를 부탁하면 그저 외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한마디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도와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식은 이를 통해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유도되는 거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끊임없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의존하게 되고 부모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영희 씨처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건강한 거리두기를 만들어줍니다. 부모도 자신을 지키고 자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이 자녀의 자립을 막지 않도록 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거절로 나와 자녀 모두의 행복을 지켜보세요. 두 번째, 난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알아봐. 60대 중반 김 씨는 며칠 전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대박날 사업이 있는데 너도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한 번만 믿고 같이 하자. 김 씨는 친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 씨는 사업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친구가 열정적으로 권유하니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칫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그래서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알아봐. 김 씨의 분명한 거절에 친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이해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전과 다름없이 유지되었고 김 씨는 불필요한 사업 제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용한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알아봐는 짧지만 강력한 거절입니다. 고맙다는 말로 상대의 제안을 존중하면서도 난 관심 없어라는 한마디로 내가 이 상황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딱 잘라 전달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도 이 말은 확실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김 씨에게 같은 부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김 씨 역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봐라는 대안까지 제시하니 상대방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한 거절은 상대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적게 만들고 나에게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는 거절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누군가가 투자나 사업을 권유할 때 그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이 한마디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거절해 보세요. 세 번째,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내 일정이 너무 바빠. 60대 중반 영희 씨는 최근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어요? 남편이랑 저 둘 다 일이 있어서요. 영희 씨는 평소 자주 손주를 돌봐주곤 했지만 이번 주말에는 본인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잡혀 있었고 최근에는 건강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는 건 항상 마음이 무겁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분명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내 일정도 너무 바빠서 이번 주말엔 힘들겠어. 딸은 처음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영희 씨의 사정을 듣고는 이해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영희 씨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손주 돌봄을 자주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피곤해지고 건강에 무리가 왔던 영희 씨는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말한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내 일정이 너무 바빠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고요?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도 자기 삶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가 자녀와 손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슈퍼히어로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도 자신의 건강과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내 일정이 바빠라는 말은 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 주며 자녀도 부모가 언제나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 한마디가 흥미로운 점은 자녀도 이 말을 들으면 부모에게 더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내 건강과 내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자녀나 손주 돌봄을 부탁받을 때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부모로서도 자신의 삶과 건강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하면서도 분명한 거절로 나와 자녀 모두의 행복을 지켜보세요. 네 번째, 미안하지만 이제 빌려주기 부담스러워. 60대 중반 김 씨는 또다시 이웃에게 카메라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 이번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는데 카메라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잘 썼거든요. 김 씨는 몇 번 카메라를 빌려주긴 했지만 이제는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메라 같은 소중한 물건을 자꾸 빌려주는 게 조금씩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계속 빌려주다 보면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됐죠.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싶어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로 결심한 김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빌려주기 좀 부담스러워. 카메라는 소중한 물건이라 자주 빌려주기가 어렵네. 이웃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김 씨의 솔직한 말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여전히 원만하게 유지됐고 김 씨는 계속되는 카메라 대여 요청에서 벗어나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용한 이제 빌려주기 부담스러워라는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는 부담과 물건의 소중함을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한두 번은 괜찮았던 부탁이 반복되면은 그 무게가 커지기 마련이죠. 이웃 간의 부탁도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누군가는 부담을 느끼게 돼요. 특히 카메라 같은 중요한 물건을 자주 빌려주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만 빌려줘야겠네 하는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김 씨는 이 한마디로 그동안의 호의를 멈추고 확실한 경계를 설정한 것이죠. 이웃도 이제는 다시 부탁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 씨가 부담스러워 했었지라고 말해요. 이렇듯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경계를 지키는 일이며 이 경계가 있어야만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따뜻하면서도 분명한 거절로 나와 이웃 모두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보세요. 다섯 번째,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 김 씨는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가 다가와 추가 업무를 부탁했습니다. 김 씨,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이 일도 좀 맡아줄 수 있겠어? 김 씨는 이미 여러 가지 업무에 매달리고 있었고 추가 업무를 받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사의 요청을 무조건 거절할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 그 일을 처리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마무리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기한을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상사는 김 씨의 상황을 이해했고 다른 기한을 제시하며 요청을 조정했습니다. 김 씨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자신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말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상사의 부탁을 무조건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내 상황을 분명히 알리고 협조할 의사를 보여주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상사가 부담을 주더라도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이죠. 특히 다른 기한을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라는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상사에게 협조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전달하면서도 내 업무를 지킬 수 있는 경계를 세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한마디로 상사는 김 씨의 업무 상황을 이해하고 무리한 부탁을 줄이게 됩니다. 이 말이 똑똑한 절인 이유는 상사는 여전히 김 씨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느끼고 김 씨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잊지 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을 지킬 줄 아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따뜻하면서도 분명한 거절로 상사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나의 삶도 지켜보세요. 6번째,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김 씨는 장을 보러 가던 중 길에서 설문조사를 부탁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 이 요청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껄끄러웠습니다. 거절하기로 한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김 씨의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는 거절의 설문조사자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고맙다며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불편한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평소대로 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요청을 존중하면서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낯선 사람의 부탁에 당황할 수 있지만 이 짧은 말은 예의를 지키며 거절할 수 있어요. 특히 사양할게요 라는 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관계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저는 불필요한 대화에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도 지나치면 부담이 된다. 길에서 낯선 사람이 설문조사나 영업을 요청할 때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라고 해보세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거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자신 있게 거절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거절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